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소식으로 꽉 채운 2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 대책위원장과 얘기 나눕니다. 2부에서는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안과 추미애 장관 아들의 추가 특혜 의혹이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해봅니다. 3부에서는 직원 600여 명이 정리해고된 이스타항공의 조종사 노동조합 박이삼 위원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출발 새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주째 100명대에 머물렀지만 그제인 106명보다는 조금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절반만 내면 됩니다. 적용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해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썼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 논평을 냈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에서 30대 여성이 차량으로 편의점을 들이받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여성은 편의점주와 말다툼이 생겨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홍콩대 박사의 논문이 공개됐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는 자연 발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중요한 뉴스를 요점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박철민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3명 늘었습니다. 네. 누적 22,504명이고요. 신규 확진자 수가 2주째 100명대에 머물렀지만 그제 106명보다는 조금 많아졌습니다. 네. 오늘까지 2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 감염이 105명.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였는데 다시 네. 세 자릿수가 됐고요. 해외 유입이 8명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49명, 경기 24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이 총 81명입니다. 네, 그 헤드라인에서 이걸 읽어주셨는데 네. 그 입원 환자 코로나19 검사비 이제 절반만 내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는 예.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일반 병원에 대해서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 진단검사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50%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취합 진단검사라는 게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서 한 개 검체로 만들어서 그룹으로 검사하는 1단계 검사가 있고요. 네. 또 그룹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개인에 대해서 재검사를 하는 2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쌉니다. 아하. 네, 한 몇십만 원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5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1단계의 예. 경우에는 10,000원, 예. 2단계 검사에서는 3만 원 내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런 지원이 뭐 계속 되는 건 아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 그러니까 절반만 내면 되는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네. 당장은 아니니까 다음 주부터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정부의 예산이 월 141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미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 환자는 진단검사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국회에서 벌어진 안중근 의사 소환, 이게 뭡니까?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냈는데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둘러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를 엄호하려고 안중근 의사를 소환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뒤늦게 사과한 겁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추 장관 아들 서 씨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이것을 한자로 쓴 위국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복무 중에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위국헌신 군인 본분, 안 의사가 일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 중국 리순 감옥에서 남긴 마지막 글귀입니다. 자, 이 때문에 일각에서 독립운동가인 안 의사 발언에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추 장관 아들 서 씨를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 네. 이게 뭐 적절하냐 이런 비판 당연히 제기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군 복무 중에 혜택을, 그러니까 병가에 대한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안중근 의사에 비교를 한다. 이 자체를 이제 야당에서는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요.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에 해당 소식을 접한 후 어떻게 감히 안중근 의사와 추 장관 아들을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안중근 의사 이름이 가볍게 언급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질의를 이 자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욱 후보자에게 추 장관 아들이 위국헌신 군인 본분에 아주 거룩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는데요. 이때 서 후보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군에 갈 수 있으니까 갔다고 생각한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예.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마디 했죠. 네. 갑자기 안철수 대표가 왜 나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당에서 추 장관 아들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 말씀을 몸소 실천했다고 한다라는 앞에 언급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하에 계신 순국 선현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응 안 씨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며 망언을 걷어들이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와 안중근 의사가 같은 순응 안 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집안이라고요? 논란이 확산되자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용을 해서 무리를 일으킨 것을 깊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한 논평을 하겠다고 머리를 숙였고요. 논란이 된 논평 안의사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냈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역사적인 인물을 끌어다 이렇게 쓰다 보니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 그 편의점에 차량을 밀고 들어가서 난동 부리는 30대 여성 경찰에 결국 붙잡혔죠. 그렇습니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이거? 사실은 정확하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분노 조절 장애요. 그리고 또 제가 연일 차량 운전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음주운전, 그리고 최근에 마약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마초. 이번에는 또 그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이런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좀 유감스럽기도 하면서 요즘 그 운전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위험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도 하게 됩니다. 아니 분노 조절을 못하면 그게 성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신 질환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사람은 차 몰면 안 되죠. 지난 1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6시쯤 평택 포승읍의 한 편의점을 향해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돌진하고 10여 분 동안 그냥 그 운전대를 잡으면서 편의점 안을 이렇게 왔다 갔다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이 여성은 지난 5월에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이 딸이 그림을 제출했는데 해당 그림을 편의점주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의점주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지만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서 수차례 이분에게 사과를 했다. 그리고 보상을 약속했다라면서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이렇게 행패를 부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생대회 자녀 그림 제출하는데 잘 안 돼서 이렇게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경찰이 이 사람 붙잡는 과정에서도 공포탄까지 발사한 걸 들었는데 얼마나 심각했길래. 자, 가해 여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분노 조절 장애 이력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8년 4월에도 한 병원의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경력이 있는데요. 예. 당시 이 여성의 남편이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유해서 가던 길에 예. 차를 운전하면서 병원으로 갔는데 내가 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느냐라면서 남편과 다투면서 홧김에 병원 외벽을 향해서 돌진을 한 겁니다. 예. 이 사건으로 여성은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력이 있고요. 2018년 9월에 병원에 입원하긴 했는데 차도가 없자 올해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자리가 빈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이 자리 야권에서는 내년 보궐선거 이 자리에 여러 후보들을 내는 가능성 타진 중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총선에 당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내년 4월에 열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검토 중이시라고요. 예,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 중입니다. 예. 내년 4월 재보선이 제 생각으로는 당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흥망성쇠의 기로에 서 있는 중대 국면인데 예. 제 생각으로는 현 정권과 같은 리더십으로는 흥하고 성하는 길로 나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금석이 되는 선거가 내년 재보궐선거라고 보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통합을 추진했던 입장에서 당이 확실히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희망을 주려면 내년 두 보궐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예. 이 두 선거는 분리된 선거가 아니고 하나의 선거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이 정말 그 대선에 희망을 주려면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고 또 아울러서 침체된 지금 남부권 또 부산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부산 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막중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그것을 고심 중입니다. 네. 방금 나라가 흥과 성의 기로에 서 있다. 새 리더십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선량한 마키아벨리스트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정말 지금이야말로 모든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전환기에는 혁신적이고 이 전환기에 정말 중요한 좋은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예.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는 혁신을 이끌 수 있고 또 그 혁신을 이끄는데 정말 민주적인 가치와 그것을 실현할 역량을 가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시장직 맡았던 서병석 의원뿐 아니라 이현주 전 의원 또 부산 지역의 초선 의원들도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이렇게 언급된 인사들은 어떤 경쟁 상대로 보십니까? 어떤 훌륭한 상대들입니까? 제가 아직 출마 공언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경륜과 역량이 있고 특색이 있는 분들이라서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그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모두 나와서 역동적인 경선이 되는 것이 아마 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선에서 이게 지역의 단체장 선거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축조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그런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모두 나와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한판 정치 축제가 되면 제일 좋겠죠. 지금 거론되는 일부 예를 들면 초선 의원이라든지 이런 몇몇 분은 사실 어떤 극우 세력 쪽과 너무 가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산시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분들이? 극우 세력 이렇게 낙인 찍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도 실체하고도 맞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런 부산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비호감의 벽을 뚫고 정말 확장적인 또 국민들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이 정당인가를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나는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다 나오는 게 좋겠죠. 네. 네, 여당 쪽이요. 민주당 쪽 당헌 당규 수정에서 후보를 지금 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헌에 지금 그런 이 비리로 단체장을 내놓으면은 못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당헌에 못 박힌 규정을 바꿔 가면서 나오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근데 이전에 보면 비례위성정당 절대 안 만들겠다 하고 결국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과거의 모습을 보면 내년 재보궐선거가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구실을 붙여서 어떤 형태로든 전 나오리라고 보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그 심판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과연 이것이 합당한 행동이었는가 하는 것이 평가가 되겠죠. 네, 민주당의 당헌 당규 수정에서 후보를 내더라도 결국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이죠? 네, 하여튼 그 심판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내세웠던 원칙을 뒤집을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정치 신뢰성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겠죠. 네, 네. 자,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권 통합 이후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 내년 선거에서 시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차기 대선 어렵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돌이켜보면 통합은 너무 어려운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함께 내세웠던 혁신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시간이 좀 힘도 부족했고 시간도 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좀 대혁신의 흐름을 만들었다면 이 총선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때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혁신의 과제를 제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책과 노선뿐 아니라 체질과 행태, 당의 인적 구성 변화를 모두 아우르는 일입니다. 지금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당내 계파 파벌 정치가 없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아직 국민의힘이 국민들 한 60%대의 비호감의 벽이 있거든요. 이 비호감의 벽을 무너뜨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벽을 무너뜨리는 확장성을 보여주는 선거가 내년 재보궐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 미래통합당이 개명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개명하고 또 당 색깔도 좀 발표했습니다. 중도, 진보까지 포용하겠다. 이런 의도를 담은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성의 문제가 이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예. 범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소위 국민정당의 길로 나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확장성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극으로 불리는, 일부 세력과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최근에 김세현 전 의원도 19대,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극우화됐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고요. 이런 의견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국민 한 분 한 분은 나라를 걱정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가운데서 나오는 교조적인 주장이나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선을 그을 필요가 있겠죠. 또 과거 반공보수나 권위주의 보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가치 또 경제 살리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네. 모든 그 방향으로의 국민들을 통합해내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동대위 맡으면서 김종인 현재 비대위원장과 함께 일해보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여준 그동안에 이제 100일 넘겼는데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혁신의 과제들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도덕, 이 안전망이 찢어진 이 사태를 상징하는 사건이 이번에 추미애 장관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것이 사후에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특혜와 불공정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저는 제대로 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공정한가를 묻고 있는데 이 정권이 자꾸 엉뚱한 대답을 내놓고 있잖아요. 더욱이 군을 아는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깨끗이 사과하면 될 일을 개변으로 덮으려는 시도들이 문제를 확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야당이 제대로 지적을 해주고 국민들이 그 마음을 달래줘야 됩니다. 요즘 이 정권 사람들의 발언을 보면 대한민국이 소피스트들의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서일병을 안중근 열사에 비유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윤미향 의원을 유관순 열사에 빗댈 판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정치적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논리를 깨맞추고 힘이 정이다라는 인식이 결국 이 나라의 도덕 안전망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이런 어떤 도덕 붕괴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단지 표피적인 어떤 정쟁으로 비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근본적인 가치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너져가는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복원시키는 쪽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라면 요즘 야당 의원들의 활동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당 내에 계파 정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파 정치가 사라진 마당에 언제든지 윤희숙 의원과 같은 스타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결국 실력과 이 현재의 정치 상황을 보는 꿰뚫는 그런 통찰력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이 스타 정치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기 정치가 아니라 당을 위한 정치를 하라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여당과 좀 비교할 때 지금 여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 정치가 죽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방향으로 딱 지침을 내리면 거기에 모두 달려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피스트의 개변으로 그걸 옹호하려고 들거든요. 이건 정당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야당은 정당 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려면 안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표출이 되고 그것들이 건전한 논쟁을 통해서 정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른바 내부 총질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당내에 그런 비판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야당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기적으로 좀 이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 4월 시장직 이제 부산과 서울 이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 이후 체제에 어떤 변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내년 재보궐선거가 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내년 재보궐선거에 지난 선거들처럼 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참 어려운 과정에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 재보궐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그 재보궐선거 결과를 국민들과 당원들이 평가하면서 지도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 당명 바꿀 때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영입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으로 흡수되려나요? 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통합할 때부터 지금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다르지 않다고 봤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확고히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좀 더 창조적 실용의 정신으로 발전을 시키자는 그런 목표에는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연대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연대를 하지 않으면 결국 정권 연장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 연대와 통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부산시장 출마 밝히진 않으셨지만 그렇더라도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김종인 지도부와 어떤 뭐 교감이 있지 않았냐 이런 뭐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맞습니까? 전혀 교감이 없었고요. 예. 제가 사실 그런 거 하는데 좀 능력이 없는 편입니다. 지금 제 고민은 과연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제가 적합한가에 대한 제 내부 고민이 우선이고요. 그런 결심이 완벽히 쓰면 그때부터는 제가 교감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이죠. 출발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머리가 복잡한 뚱커벨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세요? 아주 민감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거 풀어내시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네, 머리가 더 삐쭉삐쭉 서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바짝 서 있는데요? 네. 그리고 거기다 땀까지 지금 막 흘리고. 네. 예. 자, 추석 명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은데. 네. 이 2만 원 통신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보편이냐에서 선별로 결정이 됐고 추석 전에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이 잡힌 것이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통신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통신비 지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도 물론 긍정적인 여론도 있겠고요. 상당히 많은 편인데 먼저 국민 여론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또 논란이 진행 중에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들었을 때 배종찬 소장께서도 뜬금없는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한 일이라는 의견이 37.8%,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8.2%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6대4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자 국민의힘은 이제 야당 쪽에서 통신비 말고 자, 이거 전에 통신비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때 여론 좋지 않은 이유, 그것부터 일단 따지고 가죠. 아니, 돈을 주겠다는데, 만 13세 이상 가족이 4사람이면 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국민 여론은 사뭇 달랐습니다. 선별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또 판단하는 의견도 있고요. 재원 부족 운운했는데, 뭐 위로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이 국민 여론, 무마용 아니냐라는 비판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 지지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30대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평가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잘한 일이다.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중도층은 10명 중 7명가량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서 7명. 근데 일단 일반 국민들 아마 납득이 되느냐. 선별 지급인데 보편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이해 및 긍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이고요. 정치권에서는 또 이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또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정적 견해인데요. 이 기대 효과가 낮다는 것. 그래서 통신비 지급할 9,500억 또 9,300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 등 더 필요한 것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김경수 지사의 의견인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무료 와이파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공약을 지금 2차 재난지원금에서 실행한다는 건? 물론 그건 아닌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는 건 차치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취지에 맞지 않는 통신비 지급보다는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독감 무료 접종도 하고 네. 이 통신비도 지급하자. 이게 지금 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받고 있는데 아, 그래요? 4차 추경안 협의를 앞두고 이 통신비가 정치권 및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2만 원. 네. 10,000원도 아니고 2만도 아니고 3만 원도 아니고 2만 원이요. 진행자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도 사실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밝히기 좀 그렇지만 네, 하여튼 저는 아주 일단 뜻밖이었습니다. 네. 내게 나왔을 때 이 정도로만 저는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한다. 뭐 이런 주장이 이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빅데이터 민심 어떻습니까? 이 통신비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통신비와 관련해서 이제 빅데이터 민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신비 관련해서 빅데이터에서 많이 좀 언급되던 때가 아유, 통신비가 너무 비싼 건 아니냐. 요금이 이 통신사 위주다. 국민들이 좀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외에는 대부분은 이게 잠잠합니다. 그런데 지난 이 9월 이 7일, 8일경부터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이 9월 초부터 갑자기 언급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이 통신비를 입력을 해보면 거의 언급량이 없었는데 우리 방송 한 주 전부터 이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통신비가 이 국민 여론 속에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감성 연관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번 월요일부터 이제 어제까지의 이제 감성 분석을 해봤더니 이 부정적인 비율이 약 54%. 그리고 긍정적인 비율이 32%로 부정적인 감성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이 관련된 감성 연관으로는 비판하다, 효과 없다, 혈세 낭비, 반대하다 등 다소 이제 부정적인 감성 연관으로 떠올랐는데 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통신비와 관련해서 뭐 통신비 지원이다, 정부가 연관으로 높게 나타난 건 이해가 되는데 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연관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효과요? 효과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인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올라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통신비에 관련된 이 연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단어입니다. 성수효과. 성수효과. 이 통신비 관련돼서 성수효과와 관련해서 성수효과가 이제 과연 통신비 지급이 경제에 보탬이 되느냐, 또 가계 경제에 좀 보탬이 되겠느냐, 이게 이제 보탬에 대한 성수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없다. 뭐 이런 비판이 쏟아지면서 성수효과가 상당히 연관도가 높은 이게 경제 전문 용어인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액수가 이를테면 통신비 지원 2만 원이 만약에 뭐 이를테면 뭐 20만 원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가정하는 건데요. 아마 출발 새 아침 강이 있으면 20만 원으로 제한하지 않았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계속 이제 공방이 뭐 좀 가라앉기는커녕 더 뭐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자진 사퇴 요구하고 있고요.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너무 민감해서 이렇게 뚱커벨이 좀 다루고 싶지 않았는데 안 다룰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퇴 여부에 대한 여론은 팽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열을 받아서 지난 1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응답률은 5.9%고요. 나머지 계열은 앞서 조사와 이제 동일합니다. 통신비 조사와 동일한데 추미애 장관의 사퇴 주장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길더라도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질문에 따라서 응답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댓글과 또 지적도 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중 병가 문제를 두고 권력형 비리이므로 장관직을 사퇴한다는 주장과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이므로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추미애 장관 사퇴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한다 49%, 사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45.8%.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민감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점점 더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모양새가 뚜렷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념적 대립 구도가 더 뚜렷한 그런 걸 아주 볼 수 뚜렷합니다. 진보층은 사퇴
동의하지 않는다 했고요. 보수층은 사퇴에 동의한다. 이게 정반대로 엇갈렸고 중도층은 사퇴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엇갈렸습니다. 서울,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은 사퇴하라. 응답이 더 높았고요. 경기, 인천, 호남은 사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 남녀도 달랐습니다. 남성은 사퇴 동의 의견이 약간 더 높았지만 여성은 팽팽했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만 18세 이상 20대와 60대는 사퇴에 동의한다 의견이 높지만 40대는 사퇴 반대가 높았습니다. 야,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서는 이게 이렇게 거의 반반으로 나눠지는 이런 상황은 이게 어떤 건강한 뭐랄까요 사람들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뭐 어떤 뭐 의논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사실은 그 좀 쉽지 않은 그런 의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게?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반반으로 나눠져서 갈등이 될 수가 있고 또 정작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뭐 대정부 질문도 물론이지만 심지어는 이 국방부 신임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기성전 추가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람직하지는 않죠. 빨리 좀 수사 결과 나올 필요가 그래서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 장관 관련 빅데이터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빅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연속되는 여론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논란이 길어지면서 긍정 여론보다는 부정 여론이 더 확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서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인 이게 뉴스 키워드 또 언론 기사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 정치적 공방이 치열했던 지난 10일 언급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도 거의 통신비와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언급되지 않다가 아들과 관련된 의혹이 본격적으로 집중되면서 이 빅데이터 상에서도 언급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최근까지 현상인데요. 통신비와 마찬가지로 지난 10일, 9일 이때가 언급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경론이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이 연관으로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8월 말과 9월 초만 하더라도 이 추 장관과 관련된 연관어는 이 주로 이제 휴가, 병가 또는 녹취록 관련해서 보좌관 등이 이제 집중이 됐는데 정치적 대결 구도가 강해진 지난 7일 이후부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관어 최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검찰 수사, 또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면서 법무부, 민주당, 국방부와 연관되는 연관어가 연관도가 높은 단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연관어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지지율 측면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볼 수 있기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의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 평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사실 검증 내용보다는 의혹, 특혜, 논란 등 주로 부정적 평판 키워드들이 무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 관계보다는 논란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정적 내용이 생산 및 재생산되는 현상도 빅데이터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 부분이죠.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장 우려하는 발언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자체가 길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평가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관찰한다면 고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변화 추세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제 한 뭐 몇십 분 또는 1시간 전 지나면 발표가 될 텐데요. 이제 9월 들어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영향으로 부정평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은 경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경제. 코로나19가 원인이겠지만 전 세계가 다 그렇죠. 그래도 이런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여론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이제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기업의 또 채용 감소가 되다 보니까 20대, 30대에게 영향을 주면서 또 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이상직 의원, 또 윤미향, 김원걸 의원은 또 이런 관련 인사들의 논란도 이 중도층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어지고 통신비 논란 등도 추가적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발표된 조사 중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이슈가 영향을 줬을지는 뭐 사실 가늠이 가능할 텐데 어떤 것들이 주요 이슈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계속해서 이제 정기 지표를 발표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갤럽도 있고 또 리얼미터도 있고 RN서치도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비교하는 것이 리얼미터와 한국 갤럽의 조사를 많이 비교하는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거의 비슷한데 정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는 상당히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오고 한국 갤럽은 여전히 격차가 있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이유는 두 조사 기관의 이 조사가 실시되는 날짜도 조금은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조사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얼미터의 조사는 주로 이제 자동응답 조사이기 때문에 바로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근데 이제 한국 갤럽의 조사는 내가 어떤 정당을 뚜렷하게 선호한다. 이거 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왜? 면접은 사람에게 자기의 선택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무당청에도 그래서 상당히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게 되고요. 경제적 요인이 물론 가장 중요하긴 할 텐데 당내 의원들의 논란도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최근 이것을 이제 털어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발표되는 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